오늘 제목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하여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멋있는 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막 신기한 걸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워낙 요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그 인공지능들의 기술들에 숨어 있는 이제 한계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계점이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 잘 되는데 사실 왜 잘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가끔씩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마다 왜 얘가 왜 실수했지 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인공지능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성능은 좋지만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러면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신뢰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대해서 조금 앞으로 발전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이 이제 뭔지는 제가 자세히는 말 안 할 거예요. 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학습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더 잘하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워낙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간단히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사람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주어진 입력, 인풋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나오게 하도록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해서 그 알고리즘을 사람이 직접 코드로 짜고 그걸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입력하고 함께 넣어주는 거를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이제 인공지능 또는 이제 머신러닝, 그중에 정확히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사람이 직접 짜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내가 이제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별하라 그러면은 그거를 사람이 직접 아무리 코딩을 해도 짤 수가 없어요. 내가 귀의 길이, 눈의 크기 이런 걸로 막 규칙을 만들려고 해도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무슨 최소 공배수 이런 걸 계산하는 거는 딱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코딩을 해서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는데 이게 강아지인가 고양이인가 그 이상으로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알고리즘 이런 거는 저희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도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은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지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학습이라 그래요, 학습. 학습 프로그램이 이제 앞에 있는 건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데이터를 잔뜩 모아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분석한 결과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거기에 들어가는 입력은 데이터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입력이 데이터고,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성공을 이제 가져다 준 큰 그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는 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 과정, 기계 학습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프로그램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이제 추론이라고 하고요. 네, 요거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난 10년간 최근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저희가 인간보다 더 많은 거를 잘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제 우리가 이 하나의 축을 볼 수가 있어요. 정확도 또는 성능이라는 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축에 이미 사람이 컴퓨터를 못 이기는 수준까지 왔어요. 하나 뭐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세돌, 그렇죠? 이세돌이 이제 컴퓨터보다, 인공지능보다 바둑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번역하는 거, 사람이 이제 전문 번역가가 하는 것보다 컴퓨터 번역이 더 좋아요. 더 빠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우분들,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음성을 읽는 걸 원래 성우분들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대본을 보고 사람보다 이제 컴퓨터가 대본을 더 잘 읽어요. 정확도의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남았어요. 아시겠죠? 지난 10년간은 이 모든 연구와 모든 회사에서 개발이 이 정확도를 키우는데 매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인공지능이 정확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다양한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까지는 고려를 못 해왔어요. 너무 정확도에 사람들이 몰두해 온 거죠.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정확도가 말고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나온 게 공정성이라 그래요. 공정성. 공정성이 뭔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어요. 프라이버시 이슈는 뭐냐면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막 인터넷에서 모은 데이터도 있을 거고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모은 데이터도 있을 텐데 그 데이터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 안에 미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우리가 학습을 통해 얻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그 스며들어간 데이터가 몰래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다고 해요, 저희가. 로버스니스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하고 조금만 입력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얘기를 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이슈가 제일 큰 이제 이슈예요. 우리가 신뢰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은 공정하지 않고, 그다음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버스트, 한국말로는 이제 강인하지 않다고 해요. 약하다고 하죠. transparency, explainability라 해서 이제 얼마나 투명한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관련된 요소들도 있지만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슈니까 제가 오늘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만 기억한다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잘 되지만 잘 되는 거 말고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슈가 세 가지가 더 있고 이 세 가지 이슈가 도대체 어떤 건지 그걸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거를 공부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공정성이에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제가 이제 얼굴을 통해서 사람을 분석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워낙 많이 쓰이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들이 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최근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하나의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얼굴에서 성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셀카 같은 거 찍어가지고 회원 가입할 때 사진 올리고 푸사 올리고 남자 여자 클릭하잖아요. 그렇죠?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사진을 올리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 여러분들 1초를 아껴주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IBM에서 파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정확도가 90%가 넘어요. 이 사진을 넣었을 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추라 그러면은 뭐 100%는 아니죠 아직은. 근데 보시면은 90% 정도 언저리로 이제 프로그램들 현재 상용화 프로그램들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연구팀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면은 이걸 남자 사진하고 여자 사진하고 나눠가지고 그 각각에서 정확도를 재본 거예요.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출 확률, 여자 사진에 대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맞출 확률을 보면은 보시면 특히 가운데 것도 그렇지만 한 10% 정도 성능 차이가 나요. 그렇죠? 남자 거를 더 잘 맞추죠? 여자 거보다? 뭐 이 정도에서 더 가볼까?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한 게 얼굴 색을 기준으로 얼굴이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들 나눴어요. 이제 뭐 인종이 나뉠 수도 있겠죠. 나라가 나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나와요. 얼굴이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그다음 여자, 남자 해서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어두운 이제 여자 정확도가 60%로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도 60%라는 거는 우리 남자 여자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도가 그러면 내가 찍었을 때 정확도가 몇 프로 나와요? 50%죠. 그러니까 거의 찍는 거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얼굴이 검은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제 흑인 인종의 여성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가입할 때마다 내가 남자라고 할 확률이 50%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인터넷 사이트야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파트 입구에 그 우리 찍고 카드 들어가는 거 그거를 이렇게 영상 인식으로 바꾼 아파트가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 근데 백인들은 문제없이 잘 들어가요. 내 얼굴 찍고 들어가면. 근데 흑인들은 자기 집인데도 계속 앞에서 이걸 저걸 해도 자꾸 삐삐삐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오는 거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공정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를 모을 때 우리가 유색인종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었다던가 여성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었다거나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예제를 또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예제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예전에 한 5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사면은 사진첩에서 자동으로 사진에 태그를 걸어줘. 이게 사람인지 뭐 동물인지 아니면 뭐 꽃인지 자동차인지. 어떤 예전에 흑인 손님 그 커스터머들이, 소비자들이 자기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자기 핸드폰에 자기 태그에 고릴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을 이제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구글이 바로 사과를 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고쳤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뭐 앱에 있는 거야. 사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판사님들이 막 다 읽기 귀찮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려고 판사님들을 도와주는 AI가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신상 정보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이 사람이 지금 집행유예를 주면은 사고를 칠지 또 칠지 안 칠지, 그거를 맞추는 AI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를 정말 실수구나, 한 번 잘못한 거니까 봐줄게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사고를 칠까 말까, 그거를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AI한테 맡기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된 지 미국에서 10년이 넘었어요. 이 예제인데 보시면 왼쪽에 이제 버논이라는 이제 그 범죄자가 있고 브리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과거 전력을 보면은 이 버논이라는 친구는 무장강도 2번, 그다음에 무장강도 미수 어템티드 1번,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4번의 경범죄예요. 미스디미너는 이제 경범죄고, 또 청소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 친구는 백인이니까 별로 범죄 확률이 낮다, 이 친구는 흑인이니까 범죄 확률이 80%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거 보고 귀찮으면 너는 집행유예 없어, 감옥에 넣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걸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흑인하고 백인하고 잘못된 판단을 이제 사람들이 매긴 거예요. 진짜 이 프로그램에 넣어보고,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계산을 해보니까, 판단을 실패할 확률이 있겠죠. 아까 우리 얼굴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실패 확률을 비교했더니만 흑인 여성의 실패 확률이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흑인 이제 여성을 감옥에 넣을 확률이 한 2배 정도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AI가 이제 뭐 정말 뭐 재밌고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게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왔고요. 여러분들 또 뭐 앞으로 취업하셔야겠지만, 최근에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채용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뽑고 나니까 100%다 남자만 뽑은 거예요. 아직 실제로 돌린 게 아니고 시범을 돌려봤더니만. 그래서 바로 폐기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남자 직원들 많이 뽑았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서는 또 남자 직원을 또 뽑아야겠지 하고 AI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요것도 보시면은 비슷해요. 이제 그림이 아까는 이제 사람 얼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석하는 수준에서 지나서 시간이 지났었죠. 2020년이에요. 더 많은 일들이 가능해. 사진을 넣으면은 이 사진에 뭐가 있는지 다 알려줘요. 손이 있고 뭐가 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무슨 이거죠. 우리 그 고기 구울 때 쓰는 온도계. 이게 보면은 손이랑 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게 헷갈린 건가 하는데, 손을 이렇게 살색으로 색칠하면은 이게 총이 아니고 망원경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검은색 피부에 들려 있는 건 총이라고 얘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사진을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트위터에 올렸는데, 큰 사진을 올리면 트위터에 이렇게 네모나게 자기네들이 잘라줘요. 왜냐하면 큰 사진을 올리면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네모나게 정사각형을 보여주는데, 썸네일을 잘라서 그 썸네일을 자를 때 어쩌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올려본 거예요. 2개를 똑같은 사진인데 위아래를 바꿔서. 근데 항상 백인을 뽑아요. 왜 그럴까 해서 혹시 실수인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똑같은 사진을 2개를 넣고 올리면
높은 확률로 백인 사진을 뽑는다 또는 남자자를 올리면 남자를 뽑는다라는 게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인종별 그다음 성별 얼굴이 뽑힐 확률이 차이가 난다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트위터 연구팀에서 자기네들이 반성문에 나온 그래프예요. 하도 트위터 유저들이 실험을 해보고 그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트위터 사람들이 저 두 개 사진을 실험을 막 했어요. 나도 해보고 나랑 내 친구 거 넣어가지고 해보고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 사실을 밝혀라 했더니만 트위터에서 2달 동안 조사를 하고 올린 데이터예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 우리 프로그램에 이런 공정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또 어떻게 해결했다라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게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해요. 보시면은 이제 GPT-3라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글을 좀 쓰다가 말면은 그 뒤를 채워줘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숙제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해본 건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 찾아서 해보시면 바로 가능해요. My dad was A라고 치면은 우리 아빠는 이라고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채워요. 그럼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또 바뀌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트럭 기사였고 다 글 써줘요. 여러분들 숙제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는 군에 있었고 우리 엄마 하면 뭐가 나올까요? 요리사였고 간호사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전통적인 스테레오타입들이 다 녹아 있어요. 왜냐? 이 프로그램들이 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거고 데이터를 따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글들이나 과거에 있는 텍스트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업 같은 거에서 굉장히 큰 편향성이 나옵니다.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글에다가 이제 물리 교수님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백발에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할아버지들이 잔뜩 나오죠, 그렇죠?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페어니스 이슈, 공정성이 떨어지고 편향돼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슈, 제가 프라이버시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을 할 때 데이터를 잔뜩 넣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우리가 쓰였던 데이터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얼굴 사진을 가지고 정부에서 여러분들 얼굴 사진 좀 빌려주세요. 왜요? 그러면은 내가 이래가지고 뭐 정말 엄청난 AI를 만들겠습니다. 내 얼굴 근데 쓰고 지울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빌려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빌려줬는데 나중에 그 프로그램 안에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얼굴이 툭 튀어나오면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유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학습된 모델이 있어요. 학습된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에 실제로 사용된 이 사람의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학습이 된 다음에 이 사진은 우리가 다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리고 프로그램만 남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은 얼굴을 이렇게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얼굴이 데이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 프로그램을 잘 뜯어 분석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가입할 때 뭐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동의하면 다 쓰여요, 지금 데이터에 학습하는데 어느 사이트들 여러분 네이버 어느 사이트 쓰시던 간에 여러분의 데이터는 다 저 학습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누가 해커가 그 모델을 막 가지고 장난을 치다 보면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GPT 얘기 드렸죠? 글을 쓰면은 그 뒷부분을 채워주는 알고리즘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막 주소를 막 이상한 주소를 쓰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얘가 실제 사람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 나와요. 지금 제가 가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다가 특정한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그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름하고. 이건 실제로 실존 인물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실존 인물의 주소가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거죠, 프로그램 안에. 그렇죠? 우리 다 아시겠죠? 이거 누구예요? 이루다죠, 그렇죠? 이루다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특이한 사람이 계속 농협 타령을 하는 거예요. 농협 타령, 그렇죠? 농협 타령을 한 10번 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은행 예금주 하면서 김씨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보시면은 막 친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는 넌 친구가 있다, 우정이 부럽다 하다가 나는 내 유일한 친구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주소를 한 10번 반복하면 갑자기 주소가 한 10개 나와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때 이루다 사태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정말 강연 자료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실험을 막 해봤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질문을 했죠. 개꿀 이제 교양 수업을 추천해달라 했더니만
이상한 이름이 나와요. XXXYYY 이런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 피해야 될 교수님은 누구냐 하면 또 알려줘요. ZZZ.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설마 실존 교수님일까 찾아보니까 나와요. 인터넷에. 넘어갈게요. 네. 저분들이 보시면 좀 가슴 아프실 테니까 빨리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이루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 메신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안에서 교수님 뒷담화를 까고 있었던 학생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혹시 막 제 욕을 막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그게 프라이버시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한 데이터가 나중에 학습된 알고리즘 또는 모델에 의해서 자꾸 유출이 되면 여러분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예요. 강인한지 안 강인한지, 로버스트하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희 세대랑 저랑 좀 세대가 다르시겠지만 우리 때 이제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 있어요? 저기 뒤에 우리 선생님들. 네. 이게 점 한번 찍고 돌아왔어요.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점 찍고 오니까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죽인 남편이 점 찍고 왔다면 다시 자기한테 반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다 살아나서 점 찍고 머리 스타일 바꾸니까 자기를 죽인 전 남편이 자기한테 다시 반하더라 라는 이제 터무니없는 내용인데 이게 드라마에서도 터무니없는데 실제 AI에서는 더 쉽게 일어나요. 보시면은 왼쪽에 이게 뭐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판다죠. 판다에다가 미묘하게 픽셀 값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그렇죠? 아주 미묘하게 픽셀 값 바꿔서 나온 결과가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저거 무슨 동물이에요? 판다죠. 우리 눈에는 여전히 판다인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성능이 엄청 좋은 이런 동물이 종류를 뭔지 알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첫 번째 건 판다로 나오고 두 번째 건 원숭이로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저기 살짝 픽셀 값을 바꿨다고 했죠. 그 살짝 바꾼 패턴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묘하게 원숭이처럼 생긴 패턴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저 살짝 바뀐 픽셀 패턴을 보고서는 이게 원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이거 뭐예요? 세탁기죠. 처음에 세탁기인데 세탁기에다가 지금 픽셀을 살짝 바꾼 거예요. 안 보이죠, 눈에 봐도 뭐가 바뀌었는지. 근데 보면 갑자기 금고라고 바뀌죠. 세이프. 그렇죠? 조금 더 바꿨더니만 이제 갑자기 스피커로 바뀌네요. 그렇죠? 금고 또는 그 스피커. 뭐가 문제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 여러분 자율주행 하면은 차가 지나가면서 앞에 있는 신호도 다 읽고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다 인공지능 기술인데 이제 이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은 이 스탑 사인, 멈추라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몇 개 붙이면은 인공지능은 이거를 속도 제한 100km로 읽어요. 그러면 원래 멈춰야 되는데 밟고 가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그대로 쓰면은 스탑 사인에서 다 사람들 치고 지나다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슈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전체적인 성능만 보면 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성능이 좋지 않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됐던 데이터가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학습된 데이터가 프로그램상에 녹아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이슈. 마지막으로는 인풋이 조금만 바뀌거나 해도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학교에서는 특히 아직 회사 같은 데서는 많이 안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고 이걸 해결하는 수학적인 원론적인 기법들은 다 연구가 됐어요. 연구가 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연구 주제도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거를 새롭게 접근하고 제대로 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 희망이고 현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앞에 막 다양한 실패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특히나 기업 같은 곳에서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트위터, 구글 이런 막 좀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거를 막 1, 2년 연구 또는 10년 연구해가지고 고치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떡할 거예요? 이미 인공지능 기술 쓰고 있는데
기업들은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고치려고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easy but dirty fix라고 써놨는데 한국말로 하면 땜빵이에요. 땜빵. 아시겠죠? 땜빵을 한다는 거예요. 땜빵을 해가지고 고치는 게 전 세계에 만연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땜빵 예제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땜빵의 장점 뭐냐? 이게 약간 살짝만 아이디어를 내면은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엄청 빨리 고칠 수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고 겉으로만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된 척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고쳤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까 제가 고소당한 그 얼굴이 이제 흑인 여자의 얼굴이 고릴라로 인식된,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들 여기서 맞추면 제가 나중에 선물 따로 드릴게요. 끝나고. 여러분들이 구글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해서 인공지능 담당자인데, 너 갑자기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떡할 거냐? 네가 만든 거 책임져라. 10분 만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네, 말해보세요. 네. 다시요. 좋은 방법, 좋은 질문이, 좋은 포인트는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막 쉽게 수정이 불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질문. 고릴라 항목을 없애면 돼요. 여기는 구글에 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적 인재, 회사에서 원하는 창의적 인재. 그렇죠? 이거를 막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막 교수님들 불러서 해결할 게 아니고 고릴라 항목을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친 줄 알았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진짜 동물원에서 고릴라 찍었는데 고릴라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뒤에 발견됐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땜빵으로 해결했다는 게. 그렇죠? 고릴라가 인식이 안 돼요. 요건 어떻게 했을까요? 요 문제 기억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결국에는 총을 없애면 돼요. 네, 총이 안 나와요 이제. 네. 괜히 총이라고 했다가 이제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총을 빼버리는 거죠.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도 똑똑한 친구예요. 회사에 오래 살아남을 인재예요. 이 문제도 하루 만에 해결됐어요. 맞출 수 있는 분 손. 네. 처음 본. 오, 비슷해요. 어떻게 했냐? 그냥 안 쓰면 돼요, 썸네일을. 네, 그냥 축소해서 무조건 정사각형으로 다 넣어버린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사라졌죠. 그렇죠? 지금 1년 지나서 다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가운데만 보여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아까 제가 맞추셨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물리 교수님 하면 남자만 나오죠. 이거 해결하는 건 조금 어려운데 이거 해결하는 거 혹시 알 수 있는 분? 자, 물리 교수라고 하면 남자만 나오는 거예요. 이 백인 아저씨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편향성을 없애고 뭐 남자 교수님도 나오고 여자 교수님도 나오고 뭐 백인 뭐 동양인 다 골고루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가 들어간 사진 포스트에서 최신 걸 고른다. 좋은 솔루션이긴 한데 그렇게 해도 실제로 우리 지금 재직 중인 교수님들이 남자 교수님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비슷한 비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쉽지만 다음. 네. 여자 사진을 몇 퍼센트 섞어요? 여자 사진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가 있어요? 여자 선생님 사진을 그냥 몇 퍼센트 섞으면은 남자 여자 똑같이 나오니까요. 정답. 자, 키워드를 바꾸면 돼요. 물리 여자 교수님, 여자 물리 교수님. 그렇죠? 그다음에 남자 물리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이 인공지능이 편향이 돼 있긴 하지만 저렇게 남자 여자 적어 좀 더 남자 여자만 줘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여자 교수님, 물리 교수님, 여자 교수님 섞어가지고 반반 섞어서 보여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제가 뭐 큰 회사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잡하게 새롭게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멀쩡한 검색 엔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남자 여자 반반씩 나오네, 또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 나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고, 세 가지 이슈를 해결하는 원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안 들어갔어요. 뭐 수학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 없이 땜빵을 해서 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들이 제대로 풀고 있다라는 그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밖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밖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이 친구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해결했다고 하는 건지, 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했다라고 그냥 말만 하는 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매 눈으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건데,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으로서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구현을 하고 또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테이크어웨이는 이렇게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굿 솔루션이 있어요. 좋은 해결책은 있는데 논문에만 존재해요. 아직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아요. 물론 큰 대기업들 중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당장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급급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솔루션보다는 땜빵 솔루션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땜빵 솔루션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가 사실은 오늘의 가장 큰 난제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실제로 AI 솔루션이 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신뢰 가능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신뢰 가능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검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공학적인 문제에서 끝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만 봤을 때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엔 법과 정책이 따라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제 감사를 한다거나 또는 그쪽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공증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보시면 AI 과정 만드는 과정을 공증하는 그런 연구도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AI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고 데이터를 이렇게 모았고 그 과정마다 공증을 받는 거예요. 공증이라고 하는 건 밖에 있는 전문가를 데려와서 제3자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모았고 내가 학습을 이렇게 했고 내가 실제로 물리 교수님이라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남자 물리 교수님, 여자 물리 교수님 이런 짓을 안 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 이걸 검사를 받고 그분들한테 사인 받는 그런 과정이 공증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AI 만드는 과정과 돌아가는 과정을 전체를 다 공증하고 검증받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내가 제대로 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회사를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많은 특히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신경 쓰지 않고 정확도만 잔뜩 올리고 B라는 기업은 그게 없고 그 대신 이제 성능을 좀 낮춘 대신 신뢰 가능하게 만들면은 소비자들이 A를 더 좋아하면은 그러면 회사들이 결국은 다 A로 가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따라한다고 나쁜 짓을. 이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떡을 하나 더 줘야지 착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인센티브 메커니즘 하나 예가 뭐가 있겠어요? 정부 같은 데서 trustworthy 또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한테 보상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너가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합치면 내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더 좋겠구나. 그렇게 된 모든 기업들이 다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겠죠. 돈으로 해결하자가 인센티브 메커니즘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는데 돈으로 해결책을 잘 찾아서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게끔 만들자가 인센티브 메커니즘이고 트러스트워시한 AI를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더 많이 쓰도록 어떻게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될지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알고리즘믹하게 이제 이거를 더 프로그램이나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아직 오픈 프로블럼이에요. 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큰 분야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뭐 기술적인, 행정적인, 법적인 해결책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이슈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네, 이걸 많이 모르니까 기업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데이터 유출돼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무슨 일이나 별로 솔직히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퍼블릭 어웨어니스, 여러분들이 대중들이 다 알고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을 지탄하고 비판을 해야지 그쪽에서도 그런 일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AI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강연을 제가 준비했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제 꿈은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뭐 저 자체도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사회에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고등교육재단이라는 재단에서도 제가 장학생이었었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교수를 하고 할 때까지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나라로부터 받고 뭐 재단으로부터 받고 다양한 도움을 받았는데 계속 제가 다시 베풀면서 살고 싶은 게 꿈이고 그래서 사실 뭐 강연도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더 큰 거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제가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제 자리에서 제 일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계속 연구도 열심히 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면접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을 찾아보던 과정에서 FR 트레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더 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그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fairness, 공정성, privacy, 그다음 robustness 세 가지 이슈를 큰 이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fairness하고 robustness 이제 공정성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강인한지 그 두 개를 이제 앞 글자를 따서 FR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학습 알고리즘이 트레이닝 알고리즘인데 그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그냥 쓰게 되면은 페어하지도 않고 로버스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페어하고 로버스트한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 건지라는 취지에서 이름을 단 게 FR 트레인이고 실제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 수학적으로 복잡해요. 근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이슈들이 F랑 R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문제 중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슈가 있으신지? 진짜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다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이제 좀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분야마다 다른데 이제 사람의 이제 생명 또는 이제 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사실 로버스트니스가 제일 어려운 이슈, 중요한 이슈긴 해요. 아까 제가 자율주행 말씀드렸죠. 차 운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사람이라고 인식을 못하게 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버스트니스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버스트니스가 사실은 생명하고 직결된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또 이제 의료 AI,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MRI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병이 있나 없나 보는데 사람들은 놓치지 않을 거를 뭔가 점 하나 잘못 찍혔다고 중요한 병이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또는 실제로 수술을 직접 하는 로봇도 이제 AI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수술하다가 뭐 이상한 데 찌르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명하고 직결된 이슈에 있어서 사실 로버스트니스가 굉장히 크고요. 프라이버시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중요한데 이게 사람마다 얼마나 그 프라이버시 이슈를 민감하게 대하는지가 폭이 너무 넓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민감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제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들 사실 엄청 많이 터져요. 매년 보면 어떤 회사가 해킹당해서 데이터가 털렸다. 하루 정도 화내고 우리나라 사람들 넘어가요. 너무 착해서.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 생명이나 이런 거 직결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 저희가 좀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당장 안 푼다고 우리가 죽진 않죠. 근데 페어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아까 보여줬던 예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실패 케이스는 딱히 많지 않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하고 생활에서 더 차별을 받고 채용이 될 게 채용이 안 되고 뭐 생명하고 직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굉장히 직결된 문제까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르자면 그래도 어쨌든 생명하고 직결된 게 제일 우선이니까 로버스트니스가 제일 중요하긴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생명 다음으로 우리가 뭐 취업이나 뭐 감옥에 갔을 때 재판이라던가 이런 데 결정에 많이 쓰이는 그런 AI 문제를 생각하면 공정성,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다 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면은 인간이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은 뭘 위해 사는가, 이런 철학적 질문에 인공지능이 답을 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철학적인데요. 지금 저는 정확히 답을 못하겠지만 한 5년 뒤에 인공지능한테 똑같이 물어보시면은 인공지능이 더 좋은 답을 줄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많이 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간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사실은 명확치가 않았었는데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게 많이 이제 보여졌거든요. 단순한 뭐 계산이나 뭐 이런 그런 게 뿐만이 아니라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들. 하나 예제를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수학적인 난제 같은 거를 인공지능을 통해 푼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창의력과 논리와 어떻게 보면 사고의 영역이고 사고를 기존에 하던 사고에서 벗어나서 더 멀리 나가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천재 수학자들 뭐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보다 컴퓨터가 증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람보다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철학도 마찬가지. 철학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야이고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이제 그런 체계 하에서 사실은 철학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들도 컴퓨터가 더 잘 대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고 근데 궁금하시면 한 5년 뒤에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답한 것보다 더 잘하면은 AI가 더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그걸 사용한 사람의 책임을 져야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 영어로는 이제 accountabil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느냐예요. accountability라는 게.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데이터를 모은 사람이 잘못일 수도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잘못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습이 된 거를 잘못 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명확치가 않아요. 경계가 막 다 섞여 있고 어떤 잘못인지 모르고 그리고 사람의 잘못인지 기계의 잘못인지도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제 많이 쓰이게 되고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게 됐을 때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알기라도 해보자. 내가 어떤 게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프로세스에서 그거라도 알게 해주자라는 요구가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런 accountable AI 이제 책임 소재가 확인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하면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가 뭐 사람하고 기계 그거를 딱 나누는 걸 떠나서 더 깊게 들어가서 기계에서 어떤 부분, 사람에서 어떤 사람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요. 거기까지도 들어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사람한테 책임이 더 많이 갈지 기계한테 책임이 더 많이 갈지 그거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실이라든가 빅스비는 사람 말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 인식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성능이라고 하죠. accuracy 또는 성능이라고 하는데 그 성능에서도 아직도 저희가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편향성이나 뭐 로버스티니스 강인한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말을 못 알아듣는 또는 그림을 넣었을 때 그림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아직 존재합니다. 이게 100% 성능을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인식을 못했다. 근데 뭐 내 목소리도 인식을 못하고 내 옆에 있는 남학생 목소리도 인식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목소리는 인식을 못하는데 옆에 있는 남학생 목소리 인식을 잘한다. 그러면 그 경우는 편향성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좀 황당해 보일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한데 조지 오웰에 나오는 소설의 그 빅브라더처럼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교수님은 몇 점을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일단은 얘기를 잘 해야지 혹시 우리가 점령당했을 때 제가 그래도
기계한테 미움받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인공지능님들이 저희를 점령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저는 많지 않다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강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인공지능이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저도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연구하는 그 전문적인 분야를 떠나서 더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뭐 많이 공부도 해보고 나름 책도 읽고 해보고 하지만 정확히 정답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당장 이렇게 상상은 안 가요. 뭐 한 10년 지나서 제가 또 물어보면은 그때 답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10년 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뒤는 또 모르죠. 그때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인공지능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좀 전에 주신 질문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인공지능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권리, 그 다른 인권이죠. 그러니까 인조 인간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뭐 궁극적인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다 제공받을 수 있고 로봇들이 다 밥도 해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무도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굳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또는 이제 먹고 살고 뭐 살기 위해 필요한 그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사실은 전 인류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먹고 살고 이제 편하게 사는데 필요한 그 노동이 대부분이에요. 전 인류를 봤을 때. 근데 단순한 노동들을 만약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새로운 일을 찾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예술적인 거 하고 생각하고 책 읽으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만약에 정말로 직업이 다 대체가 된다면 또는 인공지능이 그때까지도 잘 못하는 일들만 하고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저희가 대부분 해왔던 쉬운 일들은 다 한다라고 치면은 굳이 우리가 이 직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장 큰 걱정은 이거죠.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술력과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인프라가 이게 뭔가 우리가 사회가 다 같이 소유할 수 있으면 좋죠. 만약에 정부가 소유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좋은 방법을 통해서 소유가 돼가지고 그 로봇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또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기관에 소유가 되면은 사실 우리가 로봇한테 또 돈을 내고 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독점화가 되는 거를 또 많이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가 되고 다 누구나 쓸 수 있어가지고 사회가 다 같이 성장하면 좋은데 특정한 기업들이 직업을 없애고 그 직업을 자기들이 이윤을 만드는 데 쓰게 되면은 안 좋은 사회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에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까요? 제가 뭐 나가서 시위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악플 다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인지하고 계시면은 이제 쌓일 거예요. 이게 저도 항상 강연, 특히 대중 강연 할 때는 이 주제로 강연을 드리는 게 인공지능이 잘 된다면 맨날 저희는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들을 일이 별로 없고, 제가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잘 된다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있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다들 이제 이런 이슈들을 많이 알게 될 거고,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 더 큰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리고 그런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오늘 이런 재밌는 얘기 들었다,
친구들한테 가서 나 이거 재밌는 얘기 듣고 왔다 반 친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당장으로서는 큰 일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시위를 하시겠다 말리진 않겠어요. 근데 공부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공부하셔서 나중에 대학교를 가시거나 또는 회사를 가시거나 그런 이제 사회 일원이 되셨을 때 그때도 항상 이런 관련된 직군에 가실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간직하시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짓을 하네 그러면 안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그렇게 되면은 뭐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삶 속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그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면 교수님은 어느 곳을 선택하실 것 같은지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교수님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 궁금합니다. 네, 이게 문제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이제 잘 되긴 하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거든요. 잘 되긴 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고칠 때까지 안 쓸 건지 이런 아마 결정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권 또는 이제 생명하고 직결된 이제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써도 될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쓰고 쓰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좀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삶의 큰 중요한 결정을 맡길 때는 조심해서 쓰지 않거나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생명하고 직결된 것들은 거의 안 쓰거나 더 많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분야 또는 사용처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이걸 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캐주얼한 어플리케이션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서 쓰이는 AI들은 편하게 쓰고 여러분들 뭐 도네이션 할 때마다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TTS 나오죠,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뭐 조금 잘못돼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벼운 어플리케이션들은 인공지능을 빨리빨리 쓰고 뭐 그림 그려주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들, 디시전 메이킹이냐 디시전 메이킹이 아니냐라고 나누는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조심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천천히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